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나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의 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유가가 내려오면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인 금리 인하 요구 발언에 미 국채 시장에서 2년물 금리는 내렸지만 10년물은 올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값 선행지표로 꼽히는 경매 낙찰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공매 데이터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 96%에서 12월 92%로 떨어졌고 100%를 유지하던 강남구 아파트 낙찰가율도 95%로 낮아졌습니다.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것은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고려 아연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지만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과의 싸움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활용한 상호주 제한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탈법 행위라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호주 제한이란 두 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상법 조항을 말합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25%에서 0.5%로 올렸습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인데요. 작년 7월 인상된 글로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일본 여행 가는 분 참 많죠. 작년 여름만 해도 100엔당 87, 8원에서 870원에서 880원 정도로 엔화가 참 쌌습니다. 공항 가는 발걸음 홀가분했는데요. 지금은 100엔당 920원 정도입니다. 일본은행은 다른 나라와 달리 기준금리를 또 올렸는데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바뀔까요? 전문가 모시고 일본과 미 연준의 금리 정책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의 기준금리를 오늘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금리를 낮추고 있고요. 미 연준도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잡았고 또 통화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데 왜 일본만 홀로 기준금리를 올렸는지 박상현 위원님, 지금 다른 나라 다 금리를 낮추는 추세인데 왜 일본은 또 금리를 올렸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가.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플레 압력이 조금 이제 둔화되고 물가 상승이 둔화가 되면서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린 부분들이고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너스 물가에서 사실은 이제 플러스 물가로 돌아선 지가 이제 꽤 됐죠. 그래서 올해 이제 일본은행이 전망한 것을 보게 되면 근원 물가가 1.9%에서 2.4%로 오늘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아주 장기적인 물가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 물가가 이제 오르고 있는 어떤 그러한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리 수준을 이제 맞추는 그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금리라는 게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의 금리 어떤 격차라든지 이런 게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 좀 움직임을 좀 따라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그런 느낌을 줬는데 일본은 정말 물가가 2%대 정도 벌써 그 정도 되니까 올렸다면 앞으로도 조금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갈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BOJ는 작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었거든요. 작년부터요? 따라서 작년에 올리는 스탠스가 올해도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것은 올해 얼마큼 올릴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올해 얼마큼 올릴 것인가? 이미 뭐 스타트는 0.25%포인트 올렸기 때문에
연초부터 올렸기 때문에 연말 가면 얼마나 많이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그것은 일본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상대편에 있는 미국 연준,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스탠스로 금리 정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일본이 반응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연초부터 한 발짝 좀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많아야 한두 번? 한두 번? 네, 추가로? 이 정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기준금리 수준이요. 현재 0.5%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게 97년도, 그러니까 17년 만에 최고치 수준이에요. 금리를 결정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국가의 잠재 성장률과 연동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살아나긴 있지만 과연 1% 넘는 금리 수준을 감내할 만한 경제 체력을 갖고 있느냐를 놓고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겠지만 실제 그 오름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 한 해로 보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이제 올리는 쪽으로 이미 작년부터 방향을 틀었는데 추가로 한두 번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금리를 이제 올렸다고 했잖아요. 작년 7월 말입니다. 지금 기억도 생생한데 그 당시 일본이 금리를 바로 올리고 또 당시 미국 경제도 조금 뭐 고용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청산이다 그랬는데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좀 전혀 그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뭐 완전히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저희가 이제 지난해 7월로 돌아가 보면 7월에 금리 인상 자체는 상당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조기에 금리 인상이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은행이 연내 또 추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엔화가 사실은 생각보다 이제 강하게 간 상황들이고요. 또 공교롭게 그 당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고용 사항이 실업률이 특히 이제 많이 오르면서 그때 우리가 샵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고용 지표가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미국 경기 침체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우려감이 사실은 겹쳤군요. 이제 겹쳐지면서 주로 이제 일본에서 차입을 해다가 이제 투자하는 곳이 우리가 그걸 엔캐리라고 하는데 그 자금들이 대부분 미국의 기술주에 주로 많이 투자가 된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이제 기술주 자체가 워낙 또 뭐 비싸다라는 어떤 이러한 얘기까지도 이제 같이 겹붙이면서 차익 실현 요구 자체가 상당히 이제 크게 나타났던 부분 자체가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엔캐리 청산의 부분들이고요. 그럼 지금 돌이켜보면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일본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그러면 올해 더 공격적으로 인상을 할 거냐. 아직 그 일본은행이 1%대, 그러니까 지금 0.5%인데 0.5가 됐는데 연내 1%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뭐 한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엔화 자체가 그렇게 강세로 가기가 이제 쉽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건 지금 미국 경제 자체가 여전히 뭐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탄탄한 부분들이고요. 또 이 기술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취임하자마자 이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최대 어떤 5천억 달러. 그런 공격적인 어떤 그 AI 투자 계획을 사실은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미국 기술주 뭐 이러한 흐름 자체가 여전히 양호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난해 8월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해 8월에는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아주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우리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뭐 환율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제 증시는 또 뉴욕 증시가 좀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영향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정말로? 일단 학습 효과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8월 5일이죠. 코스피가 당일 기준으로 8.77% 포인트 하락했으니까 정말요. 우리가 흔히 블랙 먼데이가 재림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 BOJ가 매우 중요했던 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반응은 BOJ보다는 오늘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트럼프에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첫 번째 학습효과, 두 번째는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같은 우려가 상존하고는 있겠지만 현실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확연히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엔달러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것도 영향이 좀 적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전망 우리 박상희 의원님 해주셨으면 엔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달러의 환율의 전망은 사실 달러 전망입니다.
달러 가치.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엔화의 변동성이 상당히 정해질 거라고 보고요. 오늘 BOJ 결정 전후로 해서 사실 달러의 환율이 156엔에서 155엔까지 소폭 내려왔고 155엔. 네, 달러 인덱스가 108포인트에서 107포인트로 소폭 내려왔고 그러니까 달러는 약해졌고 엔화는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예. 하지만 그 폭이라는 게 뭐 이제 시작이지만 뭐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생각보다 크진 않다. 이미 기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 달러 엔화의 가치, 엔달러 환율은 결국 달러의 가치 전망인데 이 달러 가치 전망을 하려면 또 미국 금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폭탄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 얘기를 했어요. 연준 의장을 만나서 기준금리를 바로 내리라 이렇게 요구하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논리고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뭐 이미 일기 때도 사실은 뭐 동일한 어떤 금리 인하 요구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새롭게 놀라운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예,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전 직전이죠. 대선 직전에 이제 금리 내리지 말라. 자기가 대선이 당선이 된 이후에 금리 내리라고 이제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이제 뭐 그림자 연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준을 조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아무래도 이제 그 일기 당시에도 그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연준을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미 좀 금리 인하율 요구를 한 것 같고 실제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저는 좀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통화 정책 자체를 상당히 이제 독립적으로 사실은 운영하는 어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향후에 저희가 이제 1월달 이제 저희 연휴 기간 동안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동결을 할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부분들이고 향후에 그럼 금리를 언제 내리냐라는 부분 자체는 연준 입장에서 진짜 물가가 이제 둔화가 되는 시간을 다시 확인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1월달 물가가 뭐 시장의 예상보다는 사실은 조금 올라가는 폭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물가 리스크가 완화가 됐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얘기뿐만 아니라 유가 얘기를 하면서 유가도 또 좀 안정을 좀 찾고 있어서 2, 3월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조금 안정을 찾는다라는 어떤 신호단이 나오면 연준 입장에서는 한 5월 정도 금리 인하에 좀 나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 측면에서 미국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뭐 이렇게 금리를 내려야 될 필요성도 사실은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동결 분위기는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요구를 할 거고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꺼낼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시장의 변동성 자체를 상당히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것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 석유 수출 기구에 대해서 유가를 내려라. 그리고 유가가 낮아지면 물가가 안정되니까 금리 곧바로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유가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꽤 크잖아요. 나름 그 부분은 조금 통할 법도 한데 어떨까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쨌든 직설적인 화법이 상당히 계산된 화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취임사부터 이건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취임사에 이런 얘기가 있죠.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한다.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완화가 아니고 종식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런 표현이 있었군요. 즉 이전 정부였던 바이든 행정부가 했었던 사태가 별로였다. 거기에 주범이 연준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깊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그 속내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이전 정부였던 바이든 정부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못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종식시키겠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집권했는데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를 놓고 보면 미국의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펼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달러의 약세가 과연 미국의 제조업체한테 얼마나 긍정적일 수 있을까는 사후에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트럼프의 정책 기조 자체는 달러 약세를 통해서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아까 오펙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물가의 글쎄요 헤드라인 쪽에서의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영향이 매우 크죠. 하지만
다음 달 2월 23일이면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이 발발한 지 한 3주년이 넘어갑니다. 자, 이때 결국 러시아가 지금까지 꽤 오랜 장기간을 어떠한 힘의 원동력으로 이끌어올 수 있었는가라고 보면 결국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결국 국제유가거든요. 원유 파워. 맞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바이든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킨다.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거기에 교집합은 국제유가의 하락과 결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유가가 떨어지면 러시아의 이 원유 수입 대금이 줄어드니까 전쟁을 계속할 이 동력이 약화되지 않냐.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끝내겠다는 그런 어떤 큰 원대한 구상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당장 이제 FOMC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 아까 말씀하시고 박상현 의원님 말씀하신 다음 주에는 이제 현재 금리 유지 결정이 거의 확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파월 의장으로서는 이제 대통령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기자들의 의견도 나올 테고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때 굉장히 압박을 받지 않을까요? 예, 뭐 압박은 받을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문제와 이 통화 정책 문제는 상당히 조금 분리해서 사실은 답변을 계속해서 내놓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연준이 사실은 이러한 그 미국의 어떤 정치 또 대통령의 어떤 요구 자체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입김에 따라서 휘둘리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금리 동결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뭐 많은 질문이 이제 쏟아지겠죠. 트럼프 대통령에서. 그렇지만 뭐 일관적으로 이게 아마 대답하는 거는 데이터에 의존해서 사실은 뭐 금리 정책을 피겠다. 특히 이제 물가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완화되는 어떤 그러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물가를 뭐 내리는 조금 약간 12월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유화적인, 그러니까 12월은 상당히 매파적인 어떠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래도 좀 비둘기파적인 유화적인 어떤 얘기를 조금 내놓지는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임명했잖아요, 의장으로. 그런데 불구하고 둘 간의 관계가 뭐 앙숙이라고 뭐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가요, 서로? 외신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불편한 동행을 지속한다. 불편한 동행을 계속한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 파트너라고 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동행한다는 데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1월 FOMC이기 때문에 자, 1월 FOMC는 결론적으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중에서 과연 트럼프노믹스, 즉 감세와 관세로 대변되는 이 트럼프노믹스를 연준이 전망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가 가장 키일 것 같습니다. 많이 반영했다면 더 이상 긴축에 대한 우려는 좀 더 덜어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덜 반영했다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때문에 긴축에 대한 날을 세울 것이고 하지만 금융시장 간의 그 줄다리기라고 할까요? 약간의 관계를 보면 아까 박상현 의원님도 말씀을 잘 주셨지만 실제 금융시장의 컨센서스가 너무나 호키시하게 매파적으로 작용한 것도 같아요. 너무나. 네. 항상 뭐 시장이라는 게 쏠림이 있는 컨센서스이긴 하지만 1월 FOMC를 앞두고 CME 국제 선물 시장에서의 98%가 동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또한 앞으로 연준이 바라보는 올해 금리 인하의 패턴이 1.5회 정도이거든요. 1.5회라면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그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그러니까 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1월 FOMC이기 때문에 자칫 1월 FOMC 뭐 동결 아니야, 별거 없지 않아, 매파적으로 그냥 가면 포지션을 유지하면 되지 않아?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너무나 조금 이렇게 매파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뭐 안 내린다거나. 또는 올릴 수 있다거나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한다. 뭐 그런 얘기니까 조금 주목해서 1월 FOMC에 과연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너무 단정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 달러 가치 그 미 금리를 얘기할 때 우리 원달러 환율과도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을 한때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1,460원 정도 했잖아요. 그러다 지금은 1,430원 정도 좀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데 이제 이런 원달러 환율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조금 강해지는 이 흐름이 조금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좀 많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뭐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당분간 뭐 아무래도 외환 시장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마다 사실은 요동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려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가 취임을 하자마자 관세, 뭐 보편적 관세 10%에서 20% 매기고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 매길 거를 했지만.
오늘도 이제 폭스뉴스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예.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싶지 않다. 중국과 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부과하고 싶지 않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 가치가 오늘 상당히 강세로 또 이제 돌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이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2기가 출범을 하면서 달러가 초강세가 될 거라는 게 이제 관세 정책 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가장 컸는데 네. 여하튼 그것이 생각보다는 점진적 유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조금 원화,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인 원화의 좀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좀 변수는 있습니다. 이제 2월 1일 날 뭐 아시겠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 매기고 중국에 대한 10% 관세 매기라고 했는데 예. 진짜 그게 실제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협상을 통해서 뭔가 뒤로 좀 지연을 시키거나 네. 관세 수준을 낮춘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안도감을 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것이 아마 좀 원화의 좀 추가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만약 관세를 안 핀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제 그 환율을 통한 압박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지 않는다면 예. 다른 수단은 환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라든지 위안화 가치 또 올려라. 유로, 원화 가치 다 올려라. 뭐 이러한 어떤 압박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것이 또 뜻밖의 어떤 그 지금 그 비달러 통화 자체의 어떤 강세 요인으로 사실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원 달러 환율이 1,300원으로 이렇게 바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어제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나왔지만 올해 성장률 자체도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들이고 예. 또 이 정치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국가 신용 등 하향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좀 국내적인 어떤 상황들 자체는 원 달러 환율이 1,300원으로 바로 이렇게 떨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장애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또는 당선 전후로 달러 강세가 보이고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야 이제 1,500원 돌파할 거다. 또 트럼프 취임하면 바로 관세가 부과되면서 그런 우려가 많았거든요. 1,500원. 그런데 정작 트럼프 취임 이후에 딱 보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강하지 않고 빠르지 않네 하면서 조금 안정되니까 이제 환율은 뭐 이렇게 해서 1,300원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빠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박상현 의원님 보셨는데 그러면 올 한 해 전체적으로 우리 환율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높아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하는 수준 이렇게 봐야 됩니까? 큰 얼개에서 보면 박스권이죠. 예. 하지만 뭐 원화 가치를 말씀드리면 한 국가의 통화는 그 국가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실물 경제가 지금 가장 저점입니다. 우리 경제 워낙 안 좋은 상태니까. 네. 근데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 반등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컨센서스고 예. 국제기관에서의 전망치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원화가 강해져봤자 얼마나 강해지겠는가라는 회의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상희 의원도 잘 말씀 주셨지만 자,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 그러면 관세의 버튼을 과연 누를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관세가 협상용이라는 얘기를 치부하고 본다면 관세를 실제 협상의 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실제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환율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같은 큰 흐름에서 보면 올해 연말에도 원화가 강해지겠지만 강한 폭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가 아니면 과연 미국의 제조업의 르네상스 아니면 이 미국의 무역 적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협정과 합의 가능성이 있다. 환율에서. 환율에서? 뭐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71년도에 미국의 그 스미소니언이라는 박물관에서 이때는 뭐 닉슨 쇼크의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환율 협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85년도에는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그렇죠. 협정과 합의는 약간의 구속력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협정은 법률적인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합의는 법률적인 국가 간의 계약의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 효과를 보면 플라자 합의 때가 훨씬 더 컸다라는 거. 어쨌든 자, 올해 환율이 과연 트럼프 정부가 어떠한 뭐 마리아고 협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외신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관세가 아니라면 이 무역의 정상화를 위해서 모지 않은 어떠한 모르겠은 협정과 합의 가능성도 상당히 불거지면서 우리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과연 어떻게 될지 실제 부과가 될지 조금 늦어질지
그러나 그럴 경우에 대안이 뭐냐? 미국의 무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 두 분 다 이게 환율 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 플라자 합의라든지 스미소니안 협정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화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할지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게 변수가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우리 증시 얘기를 잠깐 이제 거들고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뉴욕 증시를 상당히 그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 좀 기술주들도 상승세가 좀 뚜렷한 것 같은데. 트럼프 새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미국 기업의 어떤 부흥을 위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니 뭐 특징적인 포인트가 좀 있나요 지금? 예, 뭐 성격을 말씀드리면 저는 안도넬리라고 성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넬리. 예, 그러니까 저희가 트럼프 취임하면서 많은 어떤 우려, 리스크를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사실은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시장이 안도를 했고 그것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지난해 뭐 12월부터 1월까지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그 국채 금리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 안도감을 좀 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중국과 관련돼서 뭐 문제도 뭐 말씀드린 대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다소는 뭐 생각보다 뭐 앞으로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상당히 유연하게 사실은 지금 그러한 것들을 피고 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주식 시장을 조금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또 가장 취임 때 가장 저는 이제 좀 임팩을 받았던 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AI 패권을 선언한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설립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AI와 관련돼서 중국의 어떠한 그 도전 자체를 상당 부분 의식을 하고 또 그 부분에서 지금의 어떠한 앞서가는 이 주도권 자체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미국의 어떤 속내를 정확히 좀 드러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술주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자체는 앞으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 그것이 기술주의 강세 뭐 이러한 쪽으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뭐 트럼프 허니문 랠리라고 표현할까요? 뭐 이러한 흐름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술주들이 올해도 당분간 좀 강세를 유지할 거다. 뭐 기술주에서도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빈센트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기술주들의 조금 전체 시장 전망이랄까? 뭐 그중에서 다 오르는 건 아니다. 요즘 뭐 떨어지는 주식도 좀 있다는데. AI 테크 과연 미국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할까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저는 뭐 트럼프 노믹스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결국 트럼프가 재집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의 부흥. 제조업이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으려면 뭐 인위적인 정책, 관세라든지 다양한 감세, 텍스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의 제조업체들의 제품들이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그럼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AI 테크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결론이고 또한 AI 기업들이 과연 돈을 벌 수 있어라는 의구심 전에 투자가 방대히 일어나면 시차를 갖고 반드시 방정식이 아닌 항등식으로 실적이 따라왔다라는 이 항등식 메커니즘에서 보면 자금의 AI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결국 AI 기업들의 수익과 대변될 수 있다, 결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AI 테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미국의 기술주가 당분간 괜찮을 거다. 우리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는 AI 테크. 이렇게 하니까 이 다음 질문이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느 증권회사가 분석을 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미국장에 투자하신 분 많고 한국장에 투자를 했는데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미국장에서는 5% 이익을 냈는데 한국장에서는 평균적으로 0%였어요.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낸 분도 있고 손실을 본 분도 있죠. 평균적으로 5대 0입니다. 이 흐름? 그럼 올해도 좀 비슷할까요? 그럼 미국장이 좋을까요? 뭐 미국장이 좋을지는 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컨센서스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의 큰 차이점은 사실은 작년은 차별화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5% 수익률과 0% 수익률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비슷한 수익률을 사실은 좀 기록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지난해 우리나라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내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취약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 자체가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디플의 우려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더라도 상당히 조금 시장에
생각보다는 좀 더디고 유연하게 한다라고 하면 중국에 대한 리스크 자체도 다소는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국내 경제도 앞서 우리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바닥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 조금은 이제 국내도 좀 힘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뭐 최소한 올라가면 그 정도는 올라가고 지금 떨어지면 어느 정도는 떨어지는 이러한 흐름이 사실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네. 뭐 그러한 것들이 이미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연초에 지금 뭐 한 달이 채 안 됐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얻고 있는 것들이 유럽이요? 예, 유럽이 지금 보면 뭐 스탁스 50을 지수로 하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이제는 조금은 지난해 어떤 차별화에서 동조화 쪽으로 조금 다가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보셨는데 우리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시장 뭐 전체 시장 분위기를 얘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조금 이제 작년에 어떤 오명 최악의 수익률에서 좀 벗어날 것 같습니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글쎄 뭐 연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것은 미국 주식일 것 같고요. 마음 편하게 투자는 하지만 주식이다. 실제 장부상에서의 수익률은 한국 주식이 기록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두 분 다 한국 주식을 조금 괜찮게 보고 있네요.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 가격이 워낙 싸졌다라는 것이 뭐 능사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 미국 주식이 마음 편하죠. 네. 다 같이 컨센서스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달러 가치가 우리 오늘 달러 환율도 많이 얘기했지만 네. 1,500원 선을 바라보다가 대부분 컨센서스가 그거보다는 좀 더 원화 가치가 강해질 거다라는 컨센서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 장부상의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찍힌 건 10%라고 하더라도 실제 환전에서 인마이 포켓하는 예. 나의 수익률은 그거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저점을 지나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그 어두도 불안감이 있을 때 네. 주식은 뭐 흔들리며 피는 꽃이니까 지금의 불안감을 좀 사는 것도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게 달러 가치가 조금 약해지는 그에 따른 이 외환 환율 리스크 그런 걸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걸 보면 실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관련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한미 외교장관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정치 리더십 부재로 대미 경제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입니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 모시고 더 거칠어질 통상 압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백순 고문은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 미얀마, 주 호주 대사, 그리고 국회의장 외교 특임 대사 등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뭐 조금씩 진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리더십이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 불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해서 마구마구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는 긴박한 상황인데 외교 전문가로서 이럴 때 우리나라의 지금 놓인 위치, 우리 주요 가장 큰 상대국 미국은 저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트럼프 얘기는 트럼프 일기 때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예.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나 관망하는 시간 없이 미리 그동안에 자기들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정책들을 막 행정명령을 포함해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네. 이제 이런 지금 국내 정국 혼란이 계속되기
계속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게 정부 간 대응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실기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통상도 통상 문제지만은 저는 예를 들어 보면 북핵 협상 문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북핵 협상. 벌써 취임사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운을 띄웠지 않습니까? 예, 핵 보유국이라 이야기까지 하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운을 띄운 것은 이제 북한이 여기에 호응만 해오면 이 올해 안에도 저 북미 간의 협상이 이게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이루어진 동안에 우리가 현 정국이 빨리 정상화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차기 대통령이 빨리 자리를 잡지 못하면 올해 안에 우리는 미국과 이렇게 협상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이렇게 희박해지고 그러면 완전한 한국 패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대통령은 자꾸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가끔 해요. 계속 지금도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관계. 예, 개인적인 관계가 좋았다. 그렇죠. 뭐 스마트가 똑똑한 친구다. 뭐 뭔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 예. 지금 뭔가 지금 기대를 하면서 뭔가 액션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자꾸 이렇게 던져보는 겁니까? 그래 보이죠. 네. 북한의 반응을 지금 유도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예. 우리 트럼프 일기 때도 그 당시 탄핵 정국이었는데 그때와 지금 좀 더 상황이 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때는 트럼프도 자기도 이제 일기 집권할 때는 자기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북핵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1년 반 정도 뭐 한 2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임기 중반에 시작됐지만은 지금은 벌써 일기 때 경험도 다 있고 지금 자기는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문 발차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문 발차를. 네. 아까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더 강화될 거다. 트럼프 1기 때 상황을 워낙 잘 알고 계시는데 이 통상 정책으로 보면은 어떻게 좀 확연하게 뭐 달라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통상 정책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죠. 이게 통상 정책에 이제 트럼프가 제일 생각하는 게 일단 무역 불균형 이제 그걸 시정하려고 그러는데 1기 때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FTA 협정, 미국이 여러 나라하고 맺은 FTA 협정을 개정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기 때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런 뭐 그 부분도 쓰겠지만 아예 이제는 관세를 무기화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세, 보편적인 관세 외에 징벌적 관세까지 이제 더 부과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조세 분야까지 그러니까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조세 혜택 이런 것도 감면 이런 걸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일기 때보다 훨씬 더 강압적인 그런 이제 통상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좀 특이한 거는 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게 시작됐지만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드는 제품을 미국에 이게 수출하지 말고 이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결국 그러니까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이게 일반 경제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전에 한번 이렇게 토론을 그렇게 한때 봤는데 그 사람은 관세가 부담이 되면 그 외국 공장들이 결국 미국 와서 공장을 지을 거 아니냐. 미국에서 물건 만들어. 일자리 늘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는 게 그게 또 트럼프의 공약이니까 이제 결국 관세는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일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론입니다. 관세, 뭐 교역, 무역하는 거 싫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그런 얘기인데 다행히 관세 우려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좀 취임 직후에 바로 관세를 부과할 것 같은 그렇게 좀 예상들을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 느낌에 조금 분위기는 좀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뭐 자기도 이게 바로 이렇게 시작하진 않을 겁니다. 그 일종의 이제 관세를 그 정도로 부과한다는 것은 최대치를 이야기를 해놓고 다음에 협상에 따라 가지고 각국의 상황도 보고 그리고 다음에 각국하고 이제 협상을 하면서 뭐 딴 나라가 미국의 이제 요구 조건을 얼마큼 맞추느냐에 따라서 관세의 그 부과 시기나 세율 같은 걸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도 60%까지 최고 부과를 하겠다는 거 지금 이제 한 10% 정도로 시작하겠다는 거는 계속 이제 협상을 해가면서 그걸 조절하겠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 관세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 우리 한국도 들어가는데 보편 관세가 정말 부과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라 지시를 이제 내렸으니까 우리는 무역 협정 한미 FTA가 있습니다. 1기 때도 개정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어떤 내용을 좀 바꾸려고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의 지금 8대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작년에도 우리가 미국에서 557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이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한국도 당연히 FTA 개정의 대상 순위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557억 불 중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무역 신장률을 보는 게 우리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거의 60% 이렇게 신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한국 FTA 지금 현재의 FTA가 자동차 교육에 있어서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다. 미국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손보려고 그럴 겁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쿼터제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마 숫자적으로 서로 이렇게 미국에 이만큼 수출하면 미국 차를 한국에 어느 정도 좀 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방산 문제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국이 이제 방산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있고요.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제 자기들도 이렇게 이 방산 시장 그다음에 국방 이게 무기 체계를 새로 이렇게 확충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거기에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 무역 흑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조금 더 진입 장벽을 높이려고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가 8번째로 많이 무역 적자를 지금 미국이 안겨주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자동차다. 자동차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사면 좋겠는데 이게 안 사니까 이제 무역 적자가 이렇게 쌓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쿼터제 같은 게 들어가면 우리 자동차 수출하는 현대 기아차 좀 타격이 좀 우려되겠네요. 그런 부분.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 분이 있대요. 마이클 비먼 무역 대표부를 했던 분인데 이분은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 여러 가지 무역 문제 협의할 때 쟁점으로 삼을 게 정부 조달 분야다. 이 정부 조달이라는 게 시장이 꽤 큰 걸로 아는데 왜 이 정부 조달 분야가 쟁점이 될까요? 혹시 이분 얘기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미국의 연간 조달 시장이 정부 조달 시장이 3,400억 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3,400억 달러. 3,400억 불이고 이제 그 중에 한국의 뭐 다른 이렇게 중소기업들 제품 이런 것도 이제 정부 조달에 많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보면 미국의 방산 시장에 한국 이제 방산 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이제 미국의 무역 흑자가 더 커지니까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무역 그 진입 장벽을 좀 더 높이려고 그러겠죠. 뭐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사실 미국은 계속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미국산 제품 사라. 근데 지금 미국 방산 기업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게 미국 이게 군부에서 요구하는 그 국방성이 요구하는 그만큼의 그 속도로 방산 제품을 이렇게 공급 조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공간을 한국이 차지하고 들어가게 되면 근데 무역 흑자가 더 커지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게 미국의 물건을 많이 팔아서인데 자동차를 비롯한 뭐 꼭 완성품만 파는 게 아니라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간재도 많이 팔 텐데 여튼 뭔가 무역 적자 우리는 미국의 흑자인데 이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뭔가 압력을 좀 완화시키려면 줄이는 방법 좀 있습니까, 우리? 줄인 방법이 제일 손쉬운 방법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또 강조하고 있는 그 미국의 에너지. 그렇죠. 미국은 뭐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드릴 베이비 드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계속 이제 미국 에너지를 많이 팔아서 미국을 이제 에너지 수출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의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와 이제 원유와 가스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제 수입하는 게 그게 무역 흑자를 좀 줄이는데 일단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석유와 원유와 가스를 수입해서 하드 흑자를 좀 줄이는 방법.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네요. 이 관세 정책은 아직 이제 정확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게 보편 관세잖아요. 뭐 물론 중국의 관세를 때려도 우리 경제가 간접적인 타격을 받겠지만 이제 보편 관세 10에서 한 20%.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을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협상용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많이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협상용이지만 전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요? 트럼프는 결국 다 많이 아시지만은 그게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 그런 말까지 하면서 뭐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국별로 그게 얼마만큼 관세를 어느 시기에 부과할지는 이제 각국들하고 협상을 해서 그 협상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겠죠. 페이스는 속도는 조절하겠지만은 부과는 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대외 수입청이라는 것도 새로운 이렇게 정부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기도 했죠. 예, 그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관세 전체를 수입되는 관세를 전부 이제 부과하고 징수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또 딴 데 쓰겠죠. 그리고 관세라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이제 좋은 방법이고, 그럼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재정 적자를 관세를 통해서 재정 적자의 그걸 일부를 또 메우겠다 하니까 그 이제 일거양득이죠. 일거양득인 좋은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근데 이제 결국은 수입 관세는 이게 소비자한테 전가되면 결국은 이렇게 국내 인플레이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인플레이를 유발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는데도 이게 인플레이가 이제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이게 높은 인플레이가 유권자들 자극을 해서 트럼프가 이제 이긴 그런 측면이 많은데 그리고 그렇죠. 자기도 이 취임 연설에도 그랬고 이걸 이제 앞으로 물가를 진정시키겠다, 다운시키겠다는데 이제 관세가 거기에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이제 속도나 이렇게 이런 걸 좀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관세 예고한 대로 할 것도 같지만 실제 그게 미국 경제에 미치는 특히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영향을 감안하면 속도 조절이 좀 예상이 된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실제 입안될 때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관심인데 미국의 대외 무역 관세 이런 주요 정책을 집행할 이게 행정부 인사들이 좀 면면이 드러났습니까? 예, 지금 이제 청문회 과정을 과정을 거치긴 거쳐야 되겠지만은 이제 장관들은 지금 이제 일단 이렇게 인선은 다 된 셈이죠. 그러니까 통상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사람이 이제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그 사람이 상무장관입니다. 상무장관이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CEO 출신이고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제 수단이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사람이 베센트는 재무장관인데요. 이 사람은 또 자기 혼자서 이게 키스퀘어라고 그러는 헤지 펀드 이제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도 미국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 수입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신경을 쓰자 그러면 케빈 헤셋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국가 경제보좌관이죠. 경제보좌관. 한국 아니고 이제 경제보좌관이고 그 사람은 여러 번 미국 대선에서 그 공화당 후보들의 그 경제 자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앞으로 미국 트럼프 2기에 경제의 기본적인 이렇게 기조를 이제 이 사람이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더 꼽는다면 제미슨 그리어라고 미국 USTR 대표죠. USTR 대표인데 이 사람은 트럼프 1기 때도 USTR의 부대표로 근무를 했고 한미 FTA 개정에도 이제 관여를 한 사람이니까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큰 축으로 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하나의 기조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각에서 중국, 러시아와 조금 멀어진 관계에 대해서 좀 비판도 좀 받았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의 큰 틀, 우리 국익 차원에서는 현재가 유지돼야 합니까? 조금 변화가 필요합니까? 트럼프와 트럼프 측근들의 계속 이제 여태까지의 그 발언들을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위협, 최대 위협과 장애물은 중국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주 그냥 완전 확고하게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한 그러한 중국의 굴기를 이게 뭐라고 견제하는데 남아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이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지 못하면 그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디리스킹,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자,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제 위험을 축소한다는 그런 정책보다는 아예 경제 분리, 디커플링으로 갈 겁니다. 물론 디커플링이 된다고 해서 뭐 미중 간의 모든 경제가 옛날 구냉전 시대처럼 다 단절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도 상당히 그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분리가 될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구도가 그렇게 되고 경제 이제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중러 북방 삼각 안보 협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걸 또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봐서도 우리한테도 굉장히 자위 차원에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뭐 강화시키는 것은 이렇게 아주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중러 관계나 북한과의 관계를 바로 적대시 관계로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방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 대화를 계속을 해서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통 이익을 찾을 수 있는 접점이 있는 부분은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복선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교. 너무 단순 외교, 아주 단순 명쾌한 외교라는데 복선 외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통상 관계 외교 관계 전략 잘 들었습니다. 외교 전문가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었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직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보편 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무역 적자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미국에 8번째로 많은 적자를 안겨주는 국가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꽉 박힌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역은 나쁘다는 것. 그래서 툭하면 관세 몽둥이를 꺼내드는 겁니다. 보호무역주의,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